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4월 7일 본 시험 본 2021년도 국가직 9급 토목직이죠. 응용역학 전공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토목직 전공은 응용역학과 토목설계 두 과목이죠. 그래서 전체 총평이나 오리엔테이션은 토목설계 촬영물을 활용하시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저는 응용역학에 한해서 바로 기출문제 분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은 첨부 파일이 지원되지 않죠. 그러한 첨부 파일은 토목석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카카오톡 채널, 그다음에 다음 카페, 제 이름이 이양민입니다. 그래서 이양민 토목직 검색하신 후에 카카오톡 채널은 채팅창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 안에 있는 첨부 파일 다운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영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거리두기 때문에 책형이 두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영이라서 구분 없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프린트 갖다가 자필로 써서 수업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다음 카페죠. 이양민 토목직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전체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문제는 우리 제 거 이런 편이거든요. 챕터가 좀 10장까지입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요. 1장이 응용역학 일반, 판별식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고요. 2장이 정정보 해석, 3장이 라멘, 아치, 케이블, 그다음에 4장이 트러스 해석, 도로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이 단면의 성질, 6장이 재료역학, 7장이 구조물의 변이, 우리 처짐이라고도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8장이 부정적 해석, 9장이 기둥, 10장이 탄소성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체 20문제 배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응용역학 일반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1번과 13번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13문제 배치되어 있고요. 정정배 해석하는 문제가 7번, 10번, 15번, 18번 4문제, 라멘 아치 케이블이 1문제, 트러스가 2문제, 단매 성질이 1문제, 재료역학 보통 초급자문 수생들 어디서 멘탈 나가서 포기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포기 시작. 6장부터 보면 포기 많이 하고 곧잘 공부한다? 7장부터 많이 포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뒤에 있는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뒤에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파트는 앞에 있는 부분을 인용해서 보통 내용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거 굉장히 벅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 말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간단한 것들 의외로 간단하게 나오는 부분 많거든요. 그런 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변이 3문제, 부정적 고정 2문제. 특이한 게 있더라고 하면 기둥하고 탄소성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심하시면 안 돼요. 토목설계 문제에서 기둥과 탄소성 문제가 꽤 많이 기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체 총평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맞다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배치가 좀 고르지 못하지만 전체 문제 난이도가 적절하게 너무 쉬운 건 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쉬운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적절하게 문제를 배분을 해서 사실 실력을 좀 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봤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잘 만든 문제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20문제고요. 우리 아시죠? A형과 B형, C형. 혹시 응용역학만 들으시면 상관없는데요. 우리 9급 하시는 분들은 토목설계가 응용역학 같이 듣고 계시죠? 그분들은 토목설계부터 먼저 듣고 응용역학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출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분류할 때는 A형과 B형으로 C형과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려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처나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출제자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파트별로 고르게 문제를 배치해 주시고요. 점수는 몇 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출제자는 악의적으로 틀려야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깔아주는 문제, 고민하게 되는 문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틀리라고 하는 문제, 깔아주는 문제, 고민되는 문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출제자의 의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갭이 없을수록 우리가 더 좋겠지만 실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보신 여러분 당사자도 저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옳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 어떤 문제는 경계에 놓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토목설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범죄 현장은 시험 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반드시 그 증거를 남깁니다. 여러분 시험지 보시고
답을 맞추고 그걸 끝날 게 아니라 풀이를 풀고 설명을 보고 답을 구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시험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시험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시간 배분, 아니면 어떤 내 감정 컨트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충분히 숙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시험장에서는 무너지기 상당히 쉬워요. 공무원 시험은 그것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형, B형 시험이고요. 여러분 시험지 한번 보신 거죠? 혹시 이 수업 듣는 분들 앞으로 내년 시험 준비하시려고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2021년도죠. 오늘 4월 18일이고요. 어저께 4월 17일 날 본 국가직 시험 문제를 풀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론을 한번 공부하신 분들, 특히 가능한 문제 풀고 들어보세요. 그래야지만 현장감 있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총 10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1번 판별식 문제는 아쉽게도 저는 깔아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맞춰야 돼요. 쉬운 문제고요. 2번 재료역학이죠. 허용력과 최대 수직 응력, 휘목력을 비교해서 어떤 미지선을 푸는 문제는 굉장히 흔한 문제고 최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초급자도 맞춰야 돼요. 3번 간단한 중속 공식입니다. 우리 캔트러버 중첩 공식 이걸 공역부로 푸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렇게. 5번 4번은 부정정, 수동 매력 이렇게 넘나들 볼게요. 이것도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죠. 이게 버거울 수도 있어요. 저는 B형으로 분류했고요. 곧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도 저는 A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초급자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단기간에서 그런 거지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점 내공 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5번 도심은 아쉽게도 저는 깔아주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여기 있고요. 6번이 그냥 단순 봉의 신장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스프링으로 취한해서 직병렬로 관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로 봐도 상관없는데 오늘 제가 같이 설명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직병렬을 보고 초급자가 당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B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7번 이거 예전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그걸 도루로 바꿨어요. 도루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마찰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B 블럭에 마찰이 있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단원컴대 교수님이 옛날 기출문제가 보신 거예요. 보고 저도 이거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옛날 똑같은 모의고사 문제 만들었어요. 근데 워낙 예전 기출문제고해서 제가 최근엔 배제를 한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끌고 오셨더라고요. 초급자분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C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8번 문제 곡률 반경, 곡률을 통해서 모멘트 구하는 것은 기본 문제긴 한데 이게 좀 계산하는 것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특이한 게 있다고 하면 보통은 단면 2차 모멘트를 갖다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아니면 그냥 단면 2차부터 주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산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B형으로 뺐어요. 제가 한 발짝 양보한 거예요. 넘어서 9번. 이건 보면 솔직히 말하면 딱 답 나와야 돼요. 공액보 이용해서 마찬가지고요. 중첩 공식 이용해서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거 공식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됩니다. 2분의 ml이에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지방지 남아있죠? 꼭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여기 기본 암기로 기본 문제를 깔았습니다. A형이고요. 10번 문제는 굉장히 독특한 문제를 만드셨네요. 제가 뭐 교수님을 폄하할 생각은 아니고요. 창작은 아닌 것 같아요. 창작 내기는 좀 부담되는 문제고 아마 대학 교재나 어디서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특징은 뭐냐면 A점을 채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B점의 최소 힘이에요. 실제로 이 문제는 B점에서 집중 하중의 크기와 방향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정 상태예요. 왜냐면 A점도 힌지니까 미지수 2개, B점에 작용하는 힘도 수직 수평 쪽에도 2개, 아니면 합력으로 봐도 합력 한계와 방향을 모르니까 부정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두 번째 줄 우측 끝에 최소한의 힘이다 라고 제시함으로써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C형이고요. 11번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트러스 가정사항은 수업 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냥 읽어보라고 넘어가거든요.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 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초급자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짚어줘야지만 또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11번은 근데 안타깝게 저는 A형으로 분류하고요. 오늘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1번 넌 완전 탄수성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탄성계수를 물어봤더라고요. 독특한 문제를 만드셨네요.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어떤 역학적 개념을 응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초급자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 B형으로 뺐습니다. 13번 스칼라 벡터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렇죠? 워낙 답이 쉽습니다. 스칼라 벡터 구분 못 짓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답 자체가 마찰력은 그렇죠? 운동방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물리적 개념을 필요로 하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산이 좀 지저분하고 초급자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뺐습니다. 15번 영양선인데요. 영양선 보통 A형으로 제가 보통 문제를 많이 빼는데 오늘은 B형이에요. 이유는 옳은 거 구하는 문제고 눈에 뭐가 뒤집어 씌워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좌우 대칭이잖아. 좌우 대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A점과 D점도 좌우 대칭이 돼야 되고 B점과 C점도 좌우 대칭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 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방 하나만 걸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걸러지는 어떤 문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랑 어떤 긴장감 때문에 잘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옳은 거 구하는 문제라 제가 B형으로 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라멘이다라고 해서 쉬운 문제다. 덥석 물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라멘 문제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계륵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륵 먼저 아시죠? 문제 시험장에서 잘못 선택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중상급자분들이 이 문제에서 빠르게 정답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륵 같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오판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16번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7번 제가 모멘트 분배법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수가 많아지거나 특이 형태. 지금의 이 특이 형태는 개수가 4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4개의 보부자가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량이 좀 복잡하고 많아서 제가 17번도 만약에 3개짜리나 2개짜리였으면 A형을 제가 뺐을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18번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답은 간단한 거 아시죠? MX 구하는 거 면적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19번 저는 부재력 구하는 줄 알았더니 영부제더라고요. 영부제고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중급자들 말씀이고요. 초급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꼭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제가 A형으로 분류했습니다. 20번 그림은 근사해 보이는데 이거 기출문제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세타 구하는 거. 얘 거의 다 정답은 22.5도예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실제로 다른 각도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22.5도 아니면 45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형은 노란색, B형은 분홍색, C형은 파란색입니다. 노란색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 B형 이렇게 그 다음에 C형 이렇게. C형이 여러분 보통 초급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C형이 말려 있으니까 초급자분들은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험 문제 A형이 총 몇 문제냐면요 9문제고요. B형이 8문제죠. 이러한 시험 문제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뷔페라고 합니다. 뷔페. 뷔페 뭔지 아시죠? 뷔페. 뷔페? 뷔페. 뷔페가 맞는 표현인가? 그 식당 보시면 이제 요즘은 결혼식 잘 못하지만 음식 잘 못 먹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뷔페 식당 아시죠? 뷔페 식당 가시면 어때요? 딱 열리면 엄청나게 음식이 많으니까 뭘 먹을지 모르고 맞죠? 그런 얘기 많이 우스갯소리 많이 나오잖아. 배를 채워야 돼 어떤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그쵸? 김밥 같은 거 주워 먹어가지고 배 차서 나머지 맛있는 거 먹지 못하는 경우죠. 지금의 딱 이 경우예요. 이게 보시면 초급자분들이 맨 처음에 딱 첫 잔 넘겼을 때 기분이 괜찮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풀 수 있는 문제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문제에서 특정 문제에 몰리다 보가 자기가 중간에 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시간도 쪼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 때는 제가 3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정답, 시간, 스트레스인데 처음에 문제를 풀면서 정답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야. 그러다 뒤에는 우왕좌왕 가면서 맞죠? 그 다음에 토목서약의 맨 첫 장 첫 페이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 문제까지 말아먹으면서 전체 밸런스가 깨진 형태가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제시나 조금 더 전공을 탄탄하게 보신 분들이 저는 유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초시생분들, 비전자분들 뭐가 이번 시험에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 얻지 못했다고 하면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연습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연습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연한 결과지만 여러분 문제 풀면서 간단한 문제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이 A형 문제 사실 맞춰야 되거든요.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겁먹지 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아는 거랑 맞죠?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 건 달라. 제가 강사하면서 제일 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뽐내기 안 하죠. 제가 나 이거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강사니까 나를 갖다 과시하기 위해서 내 책 보면 다 나옵니다. 뭐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했다, 내가 말했다라고 해서 제가 겪기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다 맞추는 건 아니야. 내가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 내가 잘난 척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봐야 돼. 물론 여러분이 이번에 많이 좋은 결과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반은 내 잘못이야. 인정합니다. 대신 남아있는 기간 계속 노력하고 나도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반을 채워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번 더 말하건데
너 중첩공식 아직 안 외우고 계신 분들은 태반이죠. 늦지 않았어요. 꼭 외우시고 재료과 오늘 하는 것들이라도 하나하나 해치우세요.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제일 바보 같은 행동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부 다 해서 거의 8분 홍성, 9분 홍성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한번 미끄러웠다고 해서 저는 아까 토목석의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야 돼요.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뭐 겁먹어서 공포에 바들바들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거기까지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나도 그런 강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 집중해서 아시겠죠? 오늘 제가 수업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듣고 나서 꼭 복수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스트레치 한번 하고요. 파이팅 합시다, 알겠죠? 수문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20문제 전체를 가능하면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20문제 같이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상급자분들은 혹시 왜 저거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1대1 과외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같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시간은 더 소중하니까 듣다가 아는 문제 나오면 빨리빨리 그냥 진행해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강사다 보니까 제 수업 내용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죠. 혹시 제 수업을 듣지 않거나 다른 강사분을 들었더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굳이 제 방법을 권하지는 않을게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아시는 방법과 비교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캐치하시고요. 아니다, 난 내 방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그걸 굳건하게 다지시면 돼요. 알겠죠? 중요한 건 합격이에요. 자, 1번부터 저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판별식 문제입니다. 우리 판별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과는 달라요. 창작식이고 제가 창작해서 만든 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선 외적과 내적을 아는데요. 외적은 미지 반력수에다 평형 방정수 빼고요. 내적은 폐합수 곱하기 3차 마이너스 구성용 해제수 총 부정적 차수는 이 둘을 합칩니다. 사실 R 플러스 N 플러스 S 마이너스 2라는 식을 보통 학교 다닐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식은 사실 억지스럽게 맞추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분도 마찬가지,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거다라고 해서 답을 찾을지언정 그게 오류라기보다는 경계가 모호해져서 사실은 짜집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지금은 쉬우니까 답이 나오는데 복잡한 문제에서는 그것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1등이고요. 저는 우선 제 수업 들은 분들 이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고 저는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지 반력수는요. 우선 지점에 따라 다른데 고정 지점은 3개고요. 힌지는 2개, 롤러는 1개입니다. 굳이 설명 안 돼도 되죠? 고정 3개, 힌지 2개, 롤러 1개입니다. 지금 고정이니까 미지 반력수 3개, 여기 미지 반력수 3개, 미지 반력수 몇 개다? 3개. 토탈 다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 6, 9가 되는 거죠. 평형 방정식수는 이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수를 말하는데 시그마 V는 0, 시그마 H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이에요. 과거에는 공간상의, 평면상의 동점역계 뭐 이런 것들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요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는 암기하는 건데 3개입니다. 그러니까 9분만에 3은 몇 차가 되는 걸 바로 플러스 6차입니다. 자, 내적은 폐합수인데 폐합은 뭐냐면요. 폐합은 어떤 바닥면에 의해서 갇힌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재에 의해서 갇힌 공간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부재에 의해서 갇힌 공간을 폐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폐합이 몇 개요? 1개죠. 1개당 3차입니다. 그러니까 1개에다가 다시 3차를 곱하는 거예요. 주의할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부재에서 갇힌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닥면이 갇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는 폐합이 아니에요? 얘는 폐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 아시죠? 얘는 바닥면이지 부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구성력 해제수는 빼주는 건데 안타깝게 예시를 하기에 지금 구성력 해제할 곳이 없어요. 바로 활절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모서리 부분에 활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구성력 해제수는 원래 평형 방정식으로 보는 게 맞는데 제가 간이식으로 어떻게 보통 알아가냐면 한 개의 부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재 개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왔다 마이너스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부재가 한 개 활절에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되죠? 자, 이거 외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성력 해제는 제 말은 그래서 활절이 없으니까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 3차. 총 부정전 차수는 이 둘을 더해주면 돼요. 6차와 카메라 밑에 잡히나요? 네, 더하기 3차. 그러니까 토탈 결과는 몇 차가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9차하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R 플러스 N 플러스 S 마이너스 2P의 고전적인 식도 얘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2번 가볼게요.
하여간 이렇게 글로 나오는 문제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좀 상상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거든. 근데 문제 읽어보세요. 폭이 200, 높이가 600인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단순보의 지간이 2m다. 허용력은 50MPa이고 지간 중앙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집중하점 P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허용력 설계법입니다. 이 식은 결국 이렇게 들어간 거죠. 시그마 얼로우를 비교해서 저항효과죠. 어떤 재료의 저항효과를 비교해서 하중효과, 최대 하중효과가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휨부재잖아요. 휨부재. 휨부재 우리 시간 맥스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단면계수 Z분의 뭐다? Mmax. 자, 그럼 Mmax부터 먼저 써볼까요? 요게 시험지에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중앙이니까 여러분들 공식인데 4분의 PL.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식이에요. 기사도 쓰고. 만약에 비대칭이다라고 하면 L분의 PAB. 등분파중이다. 8분의 W 이래졌어요. 요것만 바뀌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P잖아. 지금은 P니까 지간 중앙에 P다라고 하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4분의 PL. 단면계 Z는 단면 형성에 따라 다른데 지금 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면 얘 공식이 6분의 BH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뒤집어서 6자를 위로 올려주면 BH의 제곱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6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시그마 얼로우 넘어가면 안 된다. 요거 2하고 4하고 6 약분하면 2 BH의 제곱분의 얼마다? 3PL이고. 지금은 P를 구하는 거니까 P를 구한다라고 하면 P가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나머지 뒤집으면 3L 그 다음에 2 시그마 얼로우 BH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정밀 계산하면 좋지만 시험장이니까 우리 계급장 떼고 앞자리만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L은 2 곱하기 얼로우는 50인데 우리 5만 씁시다. 그렇죠? B는 2 용기 내고 H는 6 이거의 제곱 이렇게. 자, 시험장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2 지우고 5이 10이니까 1이니까 지워버려도 되겠다. 그죠? 66에 36에다가 3을 나누면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1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의 배수 형태가 되는 얼마가 정답이겠어요? 바로 1200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시험장에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겁먹지 마. 내가 어렵게 설명했나 봐, 여러분. 여러분이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3번 갑니다. 중첩 공식이요. 이거 자주 나오죠? 인자문 받고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길이가 다르고 하중기를 물어봤잖아요. 뭐 어떤 문제는 탄성 계수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단면 2차 모멘트가 바뀌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둘 다 캔틀려 보니까 이 P1에 의한 처짐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쳐질 거고 중첩 공식이죠. 얘 구하는 공식 델타 1이다라고 하면 얘 구하는 공식은 3, 2, i분의 외우세요. 공액부로 풀면은 아니 이거 하면 안 되죠. 거기 풀싸움도 있으니까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습니다. P1이고 죄송해요. P1 L의 3승입니다. 우측에 자, 얘 캔틀레버 공식 한번 구했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 델타 2다라고 하면 3, 2, i분의 P 대신 P2니까 P2 길이가 2L이니까 2L의 3승입니다. 요건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카메라 맨 끝에 우측 잡히나요? 네, 잡으면 내가 머리가 작은데 8이죠? 3, 2, i분의 2를 3번 곱하면 8 P2 L의 3승입니다. 자, P2분의 P1이에요. P2분의 뭐다? P1.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공통 분자는 3EI, 3EI 지워버리고 L도 다 지워버리고 아이고 그럼 여기는 8P2는 뭐가 되는 거야? P1이니까 P2분의 P1은 여러분이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냐면 8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이 이 문제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판 지우고요. 4번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4번입니다. 개념 문제고 초급자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읽어보면 부정점 구조물에 갖고 있는 장점으로 틀린 것이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부정전 구조물의 설계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부재 단면이 작아져서 경제적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위에는 정정 단순보고요. 밑에는 양당 고정보입니다. 외력은 지금처럼 집중하중이거나 아니면 온도, 지점 침하, 제작 오차 이런 것을 수동 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정이다. 됐죠? 그러면 얘에 의한 우리 힘 모멘트 BMD를 그린다라고 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고 지점에서는 0이죠? 가운데의 모멘트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4분의 PL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단 고정보가 되면 우리 BMD가 어떻게 되면 중앙에서 예시를 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죠? 그때 부하고 정의 힘 모멘트가 전부 다 같은데 얼마냐면 8분의 PL.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 바로 8분의 PL. 제가 지금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적은 이 힘 모멘트는 하중 효과야. 자, 하중 효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아니면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면 설계한다라고 하면 더 큰 하중과 저항하기 위해서 더 큰 단면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얘 단면이 이렇게 컸다라고 하면 얘 단면은 조금 더 작은 단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부정정 구조물에서 부정정 반력이나 부정정 부대들은 구조물의 완전도를 어떻게 한다? 향상시킨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걸 단자유도 보통은 우리 설계에서는 다자유도라고 부르거든요. 교량 설계할 때.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최대 힘응력, 최대 힘 모멘트에 의한 힘응력이 어떤 극한에 도달했을 때 붕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한 번에 의해서 붕괴가 되는 반면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좌우 대칭이니까 동시에 가장 큰 힘 모멘트를 갖게 되지만 보통은 이제 비대칭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힘 모멘트가 어떤 극한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고대에서 내력을 더 추가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붕괴 이후에 최대 힘 모멘트가 어떤 극한에 도달한 이후에도 다른 어떤 추가적인 내력들이, 과잉력들이 더 추가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얘는 한 번에 붕괴되는 반면 얘는 여러 번의 순차적으로 붕괴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단자유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를 다자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 3번 부정정 구조물의 처짐의 크기는 뭐한다? 작다. 얘가 더 처짐의 크기가 작겠죠.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중첩 공식을 빗대서 본다고 할지라도 얘는 48 2i분의 PL의 3승이고 얘는 얼마예요? 192 2i분의 PL의 3승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단순부의 처짐과 양쪽에 꽉 잡게 되면 이 꽉 잡은 힘 때문에 처짐이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정정 구조물은 집안의 부등치마, 그렇죠? 뒷점 치마, 이걸 싱크라고 보거든요. 싱크. 또는 부재 온도 변화. T죠. 델타 T. 그 다음에 제작 오차, 에러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 보시면 추가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얘죠.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러한 단순보, 심플본을 계산해볼게요. 여기 힌지 롤러예요. 힌지 롤러. 자,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 봉이 신장했다 가정합시다. 그럼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눌러질 점을 이렇게 받치는 거잖아요. 얘가 신장했다라고 해서 얘가 전혀 저항력 갖지 못하죠. 가령 예를 들면 지점 치마입니다. 자, 얘는 힌지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잡을게요. 여기는 롤러기 받쳤어요. 됐죠? 자, 지점 치마 제가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치마는 발생하지만 얘가 안에 어떠한 변형도 발생해요. 안에 응력이 있냐 없냐는 얘가 변형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볼펜 들고 볼펜은 왼쪽 손을 끌어 이렇게 힌지를 잡으시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롤러로 받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보세요. 볼펜이 변형해요? 볼펜이 휘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볼펜이 내려가지만 얘가 이렇게 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작 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 꽉 잡고 이쪽도 꽉 잡았어요. 온도도 마찬가지고 원래 신장했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신장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알고 있는 응력 공식 알파, 델타, T 이만큼 응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지점 치마다 내가 얘를 꽉 잡고 여러분 볼펜 꽉 잡아보세요. 왼쪽 손 꽉 잡고 오른쪽 꽉 잡으세요. 꽉 잡고 밑으로 볼펜을 내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볼펜이 변형하겠죠. 물론 볼펜이 단단하니까 내려가진 않겠지만 강제로 한다라고 하면 볼펜을 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변형한다? 안에 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치마해 볼게요. 델타 S만큼 치마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 부재는 아마 중심축이 이렇게 변형하면서 이 안에 모멘트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물론 요약본이나 수업 때는 모멘트 크기도 알려주지만 여기는 이제 초급자분들 위주로 제가 외우라는 얘기까지는 하지는 않을게요. 이러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덧붙여 볼게요. 살을.
이렇게 정전구조물이잖아요. 이렇게 정전구조물. 만약에 이 정전구조물의 발력이나 단면력은 부재의 강성은 휭강성 이하를 한번 칭해보도록 할게요. 재료의 성질, 탄성 계수와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 단면 2차 모멘트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정중앙에 있어요. 이 P가. 여기 발력 얼마예요? 2분의 P, 2분의 P. 여기 힘 모멘트 아까처럼 4분의 PL이겠죠? 이 중앙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강성이 2배가 된다던가 탄성 계수가 바뀐다던가 단면이 이렇게 일정한 단면이 균일봉이 아니라 이렇게 테이퍼봉 형태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할지라도 이 중앙에서 힘 모멘트는 똑같이 4분의 PL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것들도 같이 겸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이거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최근에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초급자는 하여간 부담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공부하시면 되죠, 뭐 그죠? 5번 볼게요. 자, 5번은 우리 도심입니다. 적절하게 단면 쪼개면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쪼개면 상관없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요 삼각형 빼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처럼 노란색 단면과 푸른색 단면 구해보도록 할게요. 도심 위치 Y축에서 거리는 XC가 되겠죠. 구하는 방법은 C가 한번 읊조려 볼게요. A1 더하기 A2분의 A1 X1 더하기 A2 X2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단면적에다가 더해서 개별 단면 도심거리, 개별 단면 도심거리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A1과 A2는 분모 분자에 다 들어가니까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이왕이면 이거 비례식으로 약분해서 숫자 크기를 줄여주는 게 훨씬 더 계산할 때 유리합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A1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는 4죠. A2는 직사각형이니까 2, 4죠. 2 곱하기 4 하면 4, 4 지워지고 그렇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3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대 4가 됩니다. 얼마가 되냐면 3대 4가 되는 거죠. 자,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 다음부터 대입입니다. 3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x1 대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더하기 4 곱하기 x2 이렇게. 자, 그러면 x1, x2는 뭘까요? 바로 이 개별 단면의 y축에서 도심 거리를 말합니다. 얘가 x1. 그 다음에 얘가 y축 도심거리 x2가 되는 거죠. 자, x1은 삼각형의 도심거리니까 꼭지점부터 뾰족한 곳으로부터 우리 2대 1이죠. 공교롭게 3m니까 2m, 1m가 되겠네요. 혹은 3m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되겠죠. 저는 바로 쓸게요. 2m. 그 다음에 x2는 그냥 이 거리 쓰시면 안 되겠죠. 요 1m 쓰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거리니까 3m를 더해서 2m의 절반 1m를 더해주는 거기 1m, 1m니까. 알겠죠? 그래서 3m에다 1m 더하니까 여기 몇 m다? 4m. 쓸까요? 여기다가는 2. 여기다는 뭐 쓰는 거야? 바로 4를 써주는 거죠. 아, 지금부터 계산이니까 3 더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7분의 여기 위에다 쓸게요. 3이 6, 4, 4, 16 더하면 22인가요? 정답은 그래서 7분의 22m.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개인적인 제 바람은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시고. 자, 이번 6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물의 변인데요. 이게 스프링으로 볼 수도 있고 재료역학에서 봉의 신장량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풀이는 이겁니다. 여러분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입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A죠. 잘 보시면 두 개의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이 봉이 맞죠? 정중량. 왜 그렇게 굳이 H를 밝혔냐면요. 이 두 봉의 신장량이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얘가 P다라고 하면 우리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이게 위아래 대칭이죠. 정중앙에서. 그러니까 각각 얼마를 볼 수가 있어요? 각각 2분의 P. 여기도 얼마다? 각각 2분의 P죠. 그럼 이 봉의 신장량은 결국 얘가 고정이니까 오른쪽으로 늘어날 텐데 위에 있는 봉의 신장량과 아래에 있는 봉의 신장량이 같겠죠. 만약에 얘가 비대칭이어서 사다리꼴이다라고 하면 양쪽에 두 개 더해 나누기 2해야겠지만 지금은 신장량이 같으니까 하나만 구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얘가 3이면 얘도 3이잖아. 얘도 3이고. 그렇죠? 그럼 구해볼까요? 자, 델타 A는 우리 재료역학 공식 2A분의 PL이죠. 강성 2A분의 P 대신 2분의 P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L은 얼마예요? 그냥 길이 L 이렇게. 그러면 얼마냐면 2A분의 뭐다? PL이죠. 자, 이번엔 그림 B 보도록 할게요. 그림 B 같은 경우는 단면력이 전부 다 얼마예요? P죠. 여기 발력도
쭉 읽으면 전부 다 단면역은 P라고 직관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B는 왼쪽 거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강성이 2A니까 2A분의 그냥 P, 똑같은 P, L은 0.75L. 됐죠? 더 써볼게요. 오른쪽 것도. 조심하셔야겠네요. 2A네. 2A분의. 그렇죠? P, L은 얼마다? 1.5L. 뭐 대단한 계산은 아니지만 2하고 1.5를 약분하면 0.75죠? 여기도 0.75가 있으니까 더하면 2A분의 1.5PL입니다. 됐죠? 문제선 델타 B분의 델타 A, 델타 A분의 델타 B네요. 델타 A분의 델타 B니까 A분의 델타 B니까 단순 계산은 안 써도 될까요? 아니면 써볼까? 숫자만 쓸게요. 델타 A는 2분의 1. 델타 B는 1분의 1.5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정답이니까 3이 정답이죠. 1번이죠? 제가 푸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하고 문제 풀다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어떤 차이만으로도 계산 과정에서는 큰 차이를 벌릴 수가 있어요. 이런 뭐 계산하는 방법들. 그렇죠? 이거는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다, 산수잖아요.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풀더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을 계속 숙달할 수 있도록 여러 연습을 해야 돼요. 초급자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 염려하는 게 꽈락 점수잖아요. 그렇죠? 맞춰야 될 문제에서 천천히 풀다가 명확하게 맞추면 돼요. 이번 같은 경우도 역학에서 만약에 좋은 점수를 맞기 난 너무 어렵다.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라고 상황이 판단되면 침착하게 분명히 8개는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12개를 다 찍었다고 해서 다 틀리는 건 아니잖아. 그 제가 8개 맞추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 배점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얘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얘가 스프링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를 갖다 스프링이다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얘 스프링 계수가 K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K를 L분의 2A로 지금부터 우리끼리 가정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도 K, 아래 거도 뭐예요? K. 그죠? 그러면 얘는 등가 스프링 계수가 얼마로 바뀝니까? K 이퀄은 이 병렬이죠? 병렬이에요. 그냥 구조상 말씀을 드릴게요. K 더하기 K니까 얼마? 2K가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얘 한번 해볼게요. 나 썼는데 깔맞추려고 노란색 쓸게요. K 이퀄은 병렬이니까 K 더하기 K는 뭐다? K 됐죠? 자, 마찬가지로 L분의 2A를 K로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얘는 0.75L분의 2A니까 0.75L, 우리 0.75는 4분의 3이죠. 뒤집으면 3분의 4 됐죠? 아까 제가 L분의 2A를 K로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3분의 4K로 보면 되겠다. 그죠? 좀 어렵다. 그죠? 3분의 4K.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써볼게요. 길이가 1.5L이니까 1.5L분의 2. 마찬가지로 얘도 3분의 4L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3L분의 4E니까 얘도 3분의 4K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다? 3분의 4K. 그리고 아시겠지만 얘는 지금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직렬 배치되어 있죠. 우리 직렬은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일 때는 간단한 어떤 약식에 의하면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면 돼요.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그러면 여기 두 개 더하면 3분의 8 여기는 3, 3은 9분의 4, 4, 16이니까 약분하면 2 약분하면 3 정리하면 3분의 2K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변이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델타 A는 강성도분의 힘입니다. 강성도니까 2K죠. 2K니까 여기 이렇게 2K분의 P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죠? K다 L분의 2이지만 아까 구한 결과랑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자, 얘가 이제 기대된다. 그죠? 한번 해볼게요. 델타 깔맞추고
델타 P는 강선도문의 힘이니까 3분의 2K분의 뭐다? P. 정리하면 2K분의 뭐예요? 3P. 우리 2분의 3은 1.5니까 아까 이 결과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지 마요, 여러분. 그건 미친 행동이에요. 지금은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스프링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초급자분들 제가 수업해보면은 스프링만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대신 간단한 스프링은 이제 와해 회피하기보다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괜찮습니다. 대신 위에 있는 문제 집중해 주시고 저는 이제 같이 읽어줘 하는 수업이니까 아래 것도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우리 어려워 보이는 7번 마찰 문제 풀어볼게요. 2016년도 지방직 9급 1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 제 거 이제 지한 패스 보시면 기출풀이반 옛날 거 보시면 제가 이 구 문제, 과거 문제, 2010년 이전 문제까지 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를 좀 확보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 보면 있습니다.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 말은 옛날에 나왔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때는 여기 마찰이 없는 바퀴 달려 있었고요. 얘 힘 거는 문제 똑같아요. 제가 12년도인가 13년도에 저는 이제 이 일한 지 오래돼가지고 노땅이죠. 그때 마찰 내는 문제를 내가 수업을 했었다 이렇게 이 문제 똑같은 문제를 사람들 다 토하고 장난 아니었어 이거. 제가 져가지고 뺐지.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등장을 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별건 아니야. 자, A가 받는 힘을, 스프링이 받는 힘을 구하래요. 우선 여기 고정도로래요. 그죠? 왜 고정도로래요? 안 움직이잖아. 이게 고정이 딱 캔틀랩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제 말은 얘가 10N이다 라고 하면 자, 용기 내볼게요. 자, 용기 낸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합력이 얼마? 10 됐죠? 도로에 지워버려도 될까요? 도로에 지워버리자. 이렇게 지워버리고 됐죠? 경사는 오지 또 수직 수평 쪼개는 거 좋아하죠? 네, 경사 한번 수직 수평 쪼개봅시다. 수평 합력 쪼갤 때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시죠?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5대 4대 3이니까 얘가 10N이면 얘는 10 곱하기 5분의 4예요. 10 곱하기 5분의 4. 그냥 바로 써도 될까요? 10 곱하기 5분의 4는 얼마예요? 8 뉴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마찬가지로 5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6 뉴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끝났냐? 아니죠. 자, 우선 이 스프링에 받는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하중을 가했다라고 하면 이 블럭이 현재 우측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렇죠? 우측으로 먼다? 당겨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내가 스프링에 저항하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미리 방향을 잡으면 항상 바닥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R이다라고 하면 이따가 설명 문제도 있는데 몇 번 문제죠? 우리 마찰 문제? 13번 문제죠? 보기 3번이 이제 정답인데 마찰력은 예상 운동 방향. 예상 운동 방향은 지금 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측 당기는 이 힘이죠. 이 힘과 어떤 방향이냐? 반드시 이렇게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얘를 이제 우리 고등학교 물리 때는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이제 수직 발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의할 건 반드시 이 바닥면을 뚫고 나온 요 방향이야. 이렇게 반대 방향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다 뭐 곱하느냐? 마찰 개수를 곱해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끝이냐? 아니죠.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 때문이죠. 여기에 다시 수평 발력.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고는 H의 발력이죠. 기호로 HA라고 쓸까요? 바로 HA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당황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16N은 블럭의 무게니까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이 힘이겠죠? 얘가 얼마다? 16N. 그렇죠? 그럼 얘 R은 얼마입니까? 평형 방정식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상향력이고 무슨 말이냐면 자유물체 막 머리 굉장히 복잡하지만 수직력만 보세요. 얘랑 얘가 상향력이고 맞죠? 제 말? 얘가 뭐예요? 하향력. 평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지금 16이고 얘가 6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R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겠죠? 10N. 검산 한번 해볼까요? 10 더하기 6의 상향력 16은 하향력 16과 같죠. 평형 방정식을 구한다. 해설지에 평형 방정식을 구해놨습니다. 큰 차이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
아까 문제에서 마찰 개수가 0.3이라고 했으니까 0.3에다가 다시 아까 구한 이 10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3N이죠. 자, 그러면 HA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평형 방정식으로. 그죠? 그러면 얼마 힘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시그마 H는 0이에요. 마찬가지로 식수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8N 있고 또 수평성분 누구 있어요?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이 얘로 볼 수가 있죠. H. 또 누구 있나 봤더니 하나 더 있다. 얘도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하향력 왼쪽을 가리키는 얘와 얘를 더해서 오른쪽에 가리키고 있는 얘와 같아야겠죠. 얘는 현재 8이고 얘가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바로 얘는 얼마다? H는 5N이죠. 검산해 볼까요? 5하고 여기는 3을 더하면 8. 얘도 얼마입니까? 8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 내볼까요? 만약에 스프링의 강성도가 이거까지 말하면 여러분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할게. 스프링 강성도 K가 예를 들어서 2N/cm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1cm를 당기는데 2N의 힘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블럭이 오른쪽 당겨올 거 아니에요. 블럭이 그러면 얼마만큼 우측으로 이동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답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델타는 방금 얘 강성도 K분의 HA 스프링이 받는 힘을 써주면 되는 거죠. 아까 K가 2라고 가정한 거야. HA가 5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2.5cm. 정리해보면 스프링 강성도 K가 2N/cm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스프링은 우측으로 2.5cm 이동한 후에 바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때는 좀 복잡한 과정을 좀 따지긴 해야 돼요. 왜냐면 변형 이후에 이 기하적 관계 좀 바뀌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변형 전 형상을 많이 푸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개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렵다. 그죠?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칠판 지우고 8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풀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문제는 간단하네요. 세 줄이에요. 원형 단면의 단순부에 단면의 직경이 0.2m. 이 문제의 특징은 원형 단면이 쓰였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다른 곡률과 곡률 반지름 구하는 문제는 보통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많이 등장합니다. 처진 곡선의 곡률 반지름이 1000파이미터일 때 휘임 모멘트 크기가 얼마냐라고 주어져 있고요. 탄성 계수는 우리 흔하게 많이 보고 있는 20만 메가파스칼이 주어져 있습니다. 식을 먼저 써봤어요. 기본식이죠. 곡률은 곡률 반경과 역수고. 구하는 방법은 2i분의 m입니다. 자, 곡률 반지름을 문제 제시하고 있는 여기 아래 교로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푸는 거니까 문제에서 지금 m을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m은 양변에 2i를 곱해주면 여기 r분의 1이죠?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r분의 2i가 되니까. 이렇게 쓸까? 2i 곱하기 r분의 1. 됐죠? 자, 그럼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설지는 제가 자세히 풀어놨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계급장 떼고 문제 풀어야겠죠. 탄성계수 2가 거기 보시면 20만 메가파스칼이면 용기 내서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i는 뭐라고 쓰면 될까? i는 원형이니까 외우고 있어야겠죠. 64분의 파이 d의 4승입니다. d도 거기 보시면 0.2m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도 2라고 쓸까요? 그냥 0.22 4승 곱하기 r분의 1인데 r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1000파이분의 1이니까 1000도 쓸 필요가 없죠. 1의 배수 형태니까 1의 n승 형태니까 그냥 여기다가 파이분의 1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나가나 볼까요? 해봅시다. 파이 지워버리고요. 2를 4번 곱하면 2의 4제곱은 16이죠. 약분하면 4. 약분하면 2분의 1. 2분의 1은 얼마로 앞자리를 빼야겠어요? 바로 5로 앞자리를 빼야 되니까 정답은 공교롭게 딱 똑같이 겹쳤네요. 몇 번의 정답이에요? 1번이 바로 이 문제 정답이죠. 그리고 찍을 때 7을 찍으면 이상하죠. 7은 소수인데 1과 나 자신의 약수를 갖지 않은 수인데 문제 제시된 어떤 식을 아무리 봐도 7이 들어가지 않았잖아. 찍어도 5나 이런 거 6도 사실 2 곱하기 3이잖아요. 6도 사실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굳이 찍는다라고 해도 1번 아니면 4번 찍어야죠. 5가 왜 가능하냐면 2분의 10 지금처럼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0이 5로 나오니까 가능한 패턴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은 기본 형태인데요. 우리 변이 파트, 변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 보시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우선 우리 요약본에 이름표에 나와 있는 암기하면 편리한 공획부가 있고요. 마찬가지 요약본 이름표에는 중첩공식도 가능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풀어볼게요. 우선 암기하면 편리한 공획부입니다. 이거 암기해서 푸는 게 맞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에 하나는 시계, 하나는 반시계죠. 단순부에 공획부를 그려보게 되면 켤레라고 하죠. 지점을 힌지는 그냥 힌지, 단부힌지예요. 내부힌지는 죄송합니다. 내측 힌지 지점은 내부인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대로 두고 공획부 어떻게 그리면 돼요? 2i분의 m도니까 이렇게 일정한 2i분의 m도를 하중을 얹으면 되겠죠. 보통 카파다, 공률도다라고 부르는데 학교 다닐 때 보통 2i분의 m. 얘가 지금 하중이라는 얘기죠. 얘가. 그렇죠. 자, 문제에서 자, 실제보의 세타 A는 뭐랑 같아요? 바로 공획부의 VA랑 같고 지금의 이 VA는 반력 RA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력과 같아. 얘를 갖다가 집중화 좀 바꿔주면 거리 L 곱해주면 되니까 집중화 좀 바꿔주면 2i분의 ml 절반이니까 반땡식의 좌우 대칭이니까 결과는 얼마냐면 2i분의 ml인데 보통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야. 유도는 안 할게요. 자, 델타 C다. 공획부의 MC와 같거든요. 얘도 얼마냐? 바로 들어가면 8,2i분의 ml의 제곱입니다. 아, 답이나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5초짜리, 1초는 너무했고 5초짜리 문제야. 원래는 2i분의 m. L이 몇 미터예요? 5m. 정답은 그냥 2i분의 5 됐죠? 몇 번이 정답이냐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중첩공식 한번 써볼게요. 외력을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요 모멘트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여기 회전변이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근단의 회전변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근단의 회전변이는 3,2i분의 ml. 원단. 외력이 작용한 것이 먼저 뭘 다음에 원자를 쓴 거예요? 얘는 얼마냐면 6,2i분의 ml인데. 자, 이쪽에 모멘트 받는다. 마찬가지로 변형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번에 얘가 근단이죠. 얘가 얼마냐면 3,2i분의 ml. 얘가 얼마냐면 6,2i분의 ml. 그러니까 세타 A는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뭐와 뭐를 더해주는 거야? 세타 A는 3,2i분의 ml 더하기 6,2i분의 ml이니까 그 결과는 2,2i분의 ml인데 학습력은 좋습니다. 공부할 땐 좋은데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공획표를 외워서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기본식이잖아. 구구단 유도 안 하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고 10번 문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2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정력학 문제예요.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정력학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것도 정력학 문제고요. 13번에 벡터나 마찰 요것도 정력학 문제고요. 아까 앞서 풀었던 9번 문제인가요? 7번 그것도 정력학 문제죠. 전부 다. 그래서 특이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정력학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아마 1학년들이나 2학년들 그 초급생들 있죠? 교수님이 아마 그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특이해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런 같이 500kN의 힘이 C점에 작용하고 있대요. 그죠? A점의 물체에서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B점에 최소한의 힘이에요. 물체의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멘트 평형을 유지하라는 얘기고 최소 힘이 또 하나의 단서를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초 얘는 부정정 상태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건 지웁시다. 우선 거슬리는 이 500kN부터 한번 쪼개볼게요. 500kN 쪼개면 수직수평이니까 요렇게 쪼갤 수 있고 딴딴딴딴 합력은 대각선 딴딴딴딴딴딴 여기는 5니까 5대 4대 3이죠. 얘가 500kN이다. 그러면 얘는 400. 얘는 바로 쓸게요. 500 곱하기 5분의 4죠. 얘는 얼마가 되냐면 500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300kN이에요. 아시겠지만 또 여기 나와 있는 힌지는 현재 무슨 지점이에요?
힌지는 힌지 시점이겠죠. 네, 미쳤나 봐. 어쨌든 미지수상 왔을 때 얘는 미지수가 2개짜리야. 이렇게. 하나로 표시한다. 그러면 한 개의 합력과 방향을 몰라. 우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방향 구하는 방법. 2개의 분력으로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합력 구하고 밑변분의 높이한 방향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B점이라고 했는데 B점인데 미지수가 몇 개짜리예요? 2개짜리죠. 미지수 2개지. 그러니까 얘는 부정정 상태야. 왜 부정정이면 부정정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만으로 미지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 나와 있냐면 최소한 힘.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2개를 같은 방법으로 한 개의 합력으로 바꿨다. 지금부터 이 분홍색이 한 개의 합력이에요. 그랬다라고 하면 그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언제일까요? A와 B를 이루는 직선과 직각인 합력 상태. 바로 이 상태를 말하고 있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이 상태. 제가 정확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바로 이걸 뭐라고 할까? 해설자와 똑같은 기호로 제가 맞춰드릴까요? RB. R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없는 상태죠. 방향이 딱 이 상태일 때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태 어떻게 씁니까? 다른 상태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수평 쪽에서 미지수를 구하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어떤 상태를 구한다고 해도 분력으로 쪼개지면 절대 직각인 얘보다 작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딱 제일 작은 거. A, B를 이루는 직선과 직각인 합력과 방향을 가질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해설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물체의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B점의 최소한 힘의 방향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 방향은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직각을 가져요. 합력 한 개가. 그때가 가장 작아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냐? 한번 예시를 해보세요. 어떠한 경우를 갖는다라고 해도 이 RB보다는 커지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지 얘기는 나온 거고 직각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게 이게 400, 300이니까 우리 4, 3, 5니까 이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거리는 500mm죠. A점에서 평형스피를 이루면 되겠네요. 시그마 모멘트 A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 잡아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얘부터 해치울게요. 400 곱하기 8 길이는 직각거리니까 300. 그러니까 400 곱하기 8 길이 300. 여기는 300은 반시계 방향이죠. 분홍색 표기해 볼게요. 자경선을 길게 보면 이렇게 반시계니까 직각거리는 150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00 곱하기 150. 아직 안 끝났죠? 오늘의 주인공 RB. 자, 여기서 가정된 방향이 이 방향을 가정을 해보면 직각거리 곱하면 되니까 500이죠? RB 곱하기 얼마다? 마이너스 RB 곱하기 500은 0이다. 자, 그러면 미지수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단순 계산은 제가 생략할까요? 해설지 나오니까 여러분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할 수 있겠죠? RB는 얼마가 나오냐면 그래서 150km입니다. 처음부터 얘는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꼭 얘만의 값을, 그러니까 이 값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는 두 번째 즉 우측 끝에 있어요. 바로 최소한의 값이에요. 이 최소한의 값은 얘와 직각을 이루는 상태에서 합력이 수직선과 직각을, 이 직선과 직각을 이 방향을 가리킬 때 가장 작은 그 외의 모든 값은 전부 다 분력으로 쪼개지니까 합력은 점점 커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은 수업 때 잘 안 하죠. 여러분들 쓰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이게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문제인데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죠. 여러분은 또 어렵게 느낄 수가 있잖아. 그래,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썼습니다. 오케이? 트러스 가정상 여지껏 나온 기출문제를 다 탈탈탈탈탈 털어서 내가 다 합쳐버렸어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는 문제는 아니고요. 가정상이라 그냥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야. 같이 한번 해볼게 내가. 같이. 1번. 트러스 가정상. 트러스 뭔지 아시죠? 이런 직선 부재. 이렇게 활절로 연결되어 있는 직선. 대표적인 이 트러스 구조물이죠? 이런 거. 이 트러스잖아. 됐어요? 시작합니다.
양단에 마찰이 없는 활절. 오늘 시험지 정답이죠. 이 양쪽 끝에 트러스 부재는 양쪽 끝에 마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 두 개의 부재가 회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마찰이 없는 활절로만 연결. 마찰이 없는 활절로 연결되어 있다. 또 하나, 부재는 반드시 직선이에요. 이거 직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러스 부재가 이렇게 했다. 이건 아치야, 아치. 곡선은 아치야. 축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단력과 힘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곡선 안 돼요. 반드시 직선. 그리고 이 부재력은 아까 트러스 부재는 축력만 작용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부재력은 축력이에요. 도심축과 활절을 통과됩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한 얘기지만 이 트러스 부재를 제가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뚱뚱하게 이렇게 뚱뚱하게 그렸어. 자, 축력 작용한다고 했지. 이게 도심축이다라고 하고 여기 활절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점을 압축이다라고 관통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관통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심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여기 모멘트 걸려. 그래서 가정일 때 맨 처음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러스 축 변형은 미소에서 트러스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중 받은 후에 여기 축 변형이 발생할 거 아니야. 단면력에 의해서 이 값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얘기야. 만약에 매우 컸어요. 그럼 트러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붕괴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러스의 이 높이를 우리 라이즈라고 부르거든요. 라이즈. 자, 두 개의 트러스가 있어요. 자, 하나는 라이즈가 높은 거 이렇게 됐죠? 하나는 라이즈가 이렇게 낮은 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왼쪽의 상태를 가정하고 오른쪽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중과 변이 곡선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직선 형태를 띠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높이가 낮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자가 되면서 밑으로 빡 빠지면서 대변역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중과 변이 곡선을 그리면 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꺾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변형량이 작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즈 높아야 되고 기사할 때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참고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러하다. 다음에 모든 하중과 반력은 트러스 어디만 작용한다? 활절. 그러니까 여기만 작용하는 거예요. 활절. 활절은 어디가 활절이에요? 여기만 하중이 반력이나 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작용하는 트러스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자중이 있을 거 아니야. 일부 해설할 때 이 자중을 이렇게 활절로 옮겨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트러스 자중은 전체 트러스가 저항할 외력보다 크기가 작아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마침 들어볼게요. 자, 모든 하중과 반력은 반드시 트러스 활절에만 작용해야 돼요. 트러스 중간에는 작용하면 안 돼요. 부재 중간에 작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자중을 고려한다, 무시한다? 무시한다. 트러스 부재축과 외력은 같은 평면 내에 위치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하나의 부재를 제가 뚝 뗀 거예요. 그럼 외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력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작용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거기서는 느낌이 안 오죠? 제가 돌려볼게요. 여러분 눈에 여기 지금 딱 일자로 보이죠? 이렇게. 여기 활절이 있는 거예요. 활절. 그림상이 안 보이지만 여기 활절. 왜냐하면 활절에만 작용한다고 했잖아. 내가. 파란색 보여요? 화면에 잡히나요? 오케이. 활절이에요. 우리 여기만 이렇게 집중하지 작용한 거예요. 됐어요? 자, 옆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가 안 되냐면 요거. 이거를 평면 내에 있다. 트러스 부재와 같은 평면 내에 있다. 이건 평면 내에 있지 않다. 평면 외에 있다. 기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러스 부재축과 외력은 같은 평면 내에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후크의 법칙을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선형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비선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전법과 혹은 다른 표현을 격전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비종자분들은 또 헷갈릴 수 있죠. 같이 제가 표가 적었거든요. 절전법과 격전법.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하는 거 단면법. 이건 기타니까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가전법과 취한법이 있습니다. 가끔 막 문제에 생뚱맞게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뭐 공획법도 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아시겠죠? 자, 얘기는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쉬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각 부재는 직선이다. 여기 나와 있죠? 각 부재는 직선입니다. 2번 각 부재의 중심축은 어디서 만난다? 절점에서 만난다. 절점은 활절을 말합니다. 내부인지 활절 같은 표현이에요. 3번 모든 하중은 어디만 작용한다? 절점에만 작용한다. 절점 외에 부재 중앙 이런데 부재 사이에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각 부재 절점은 회전이 구속되어 있다? 아니죠. 마찰이 없는 활절에 연결되어 있다. 회전이 가능한 절점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정리했으니까 미안해요. 다음에 꼭 맞추세요. 알겠죠? 이렇게. 다음에 12번 탄성계수 2 구해보도록 할게요.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얘는 P 델타 다이어그램이에요. 얘 기울기가 아니야. 자, 그러면 탄성계수 어떻게 구하냐? 두 가지가 있죠. 델타 A분의 PL. 맞죠? 아니면 뭐가 있어요? 이실론분의 시그마. 같은 식이에요. 얘나 같은 식이죠. 자, 그럼 델타 A분의 PL 이걸로 풀을 수 있겠죠? 자, 델타 이 상태에서 기호하면 되니까 델타가 얼마예요? 바로 앞자리만 쓸게요. 4. A는 0.2에 2. P는 20에 2. L은 2m에 2. 어랍숑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냥 4번이 문제 정답 500이죠. 그렇죠? 이 외에 얘는 사실 제가 중간에 이 기울기 뭐 PY, 델타와 이런 얘기 뺀 거거든요. 그래도 뭐 끄덕끄덕하죠. 사실은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꺾었다라고 하면 특정 점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 지금 오라 쟤 뭐야? 되게 간단하게 풀었는데 왜 해설지 지저분하게 썼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해설지는 FMD로 적은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풀면 됩니다. 얘도 같은 식이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얘가 응력 변형 관계였다. 응력과 변형의 관계였다라고 하면 그냥 얘로 풀었을 거예요. 물론 같은 식이지만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정력학 문제죠. 우리 벡터와 스칼라입니다. 벡터와 스칼라는 물리량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 크게 복잡한 생각 필요 없어.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스칼라와 벡터. 그러면 스칼라와 벡터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벡터가 아닌 건 다 스칼라입니다. 그럼 벡터는 뭔데? 벡터는 반드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 방향이 포함돼. 방향.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내가 부산까지 갑니다. 부산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500km다. 500km야. 자,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야? 500km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스칼라야. 하지만 방향이 필요하죠. 내가 500km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잖아.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500km라고 하면 그것은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벡터 값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물리값이 뭐가 있느냐? 시간. 또 시간의 방향이 있어요? 시간의 방향 없죠? 타임 말이야. 온도. 30도씨, 40도씨, 25도씨 방향 없죠? 또 뭐가 있어요? 질량, 최적, 부피죠. 속력, 속력과 속도는 다릅니다. 이런 물리적인 표현은 저는 수업하지 않을게요. 물리 시간은 아니니까. 다만 속력과 속도는 구분 지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속도 포함해서 이렇게. 워크, 일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스칼라입니다. 벡터는 우리 배우는 힘, 우리 전부 다 힘 방향 있는 거 아시죠? 힘, 속도, 가속도,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거, 변이, 모멘트는 전부 다 벡터입니다. 전부 다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방향 없는 값이 아니야.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량이다. 크기와 방향. 여기 크기. 크기와 방향인데 포인트는 방향이야. 그렇죠? 2번. 길이, 면적, 부피, 온도는 뭐다? 스칼라. 헷갈리면은 빨리빨리 방향이 있나 없나. 길이의 방향이 있어요? 면적의 방향이 있어요? 부피의 방향이 있어요? 온도에도 방향 없죠? 전부 다 스칼라입니다. 자, 3번, 4번은 마찰입니다. 마찰은 우리 제가 수업 때 했던 거 제가 간단하게 표시해 볼게요.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 작용력, 조항력인데 첫 번째는 롤러, 요거. 두 번째는 뭐 할까? 두 번째는 마찰 지점. 세 번째는 힌지 지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작용력, 얘가 조항력이에요. 수평 발력이 조항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요. 얘가 작용력이면 얘가 뭐였다? 조항력이죠. 세 번째 거부터 먼저 볼게요. 힌지예요. 봐봐. 얘가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면 4. 힌지는 이론적으로 우리 가정된 지점인데 주어진 수평 외력을 온전하게 다 그대로 조항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 무한대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 관계를 작용력과 조항력으로 제가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3번이다 표기하고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3번이다. 1대 1이겠죠. 1이면 1, 2면 2, 3이면 3, 100이면 100, 무한대, 무한대. 자, 갑니다. 이렇게 3번 되는 거고.
요건 몇 도다? 당연히 1대1이니까 45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거 롤러 지점 한번 해볼게요. 얘가 1이면 저항해요, 못해요? 롤러 지점 수평, 이거 저항 못하죠? 그게 롤러 지점의 가동사항이잖아. 2도 계속 저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항력이 없어. 저항력이 없으니까 얘를 1번이다 표기하게 되면 어떻게 표기되냐면 이렇게 표기되는 거야. 요거는 1번 되죠. 자, 그러면 궁금하네. 마찰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만 작용력, 여기만 저항력이다 라고 하면 이 마찰 지점 어떻게 저항해요? 수직 항력에다가 수직 발력이죠. 뭐를 곱해서? 마찰 계수를 곱해서 저항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최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수직 발력이 예를 들어서 이게 블럭이 10이야. 그럼 여기가 10이고 마찰 계수가 예를 들어서 0.2였어요. 그럼 10에다가 0.2 곱하면 얼마까지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 이 의미는 뭐냐면 자,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면 4, 5면 5까지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6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5까지만 저항하고 R자임이 1인 상태로 우측으로 당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려볼게요. 지금부터 2번. 자, 쭉 가다가 어디까지만 버티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최대? 이렇게. 수직 항력에다 뭐 곱한 거? 마찰 계수 곱한 것까지만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실험해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서 마치 화살표 모양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여기서 최대치를 이룬 다음에 다시 한번 요 크기가 작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마찰 계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고요.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자동차 예를 들어서 중립상태 놓여 있어요. 주차장에 가면 내가 운전하는데 자동차 중립상태 놓여 있는 거야. 그쵸? 앞차가. 자, 내가 영차 밀어요. 처음에 잘 안 밀리죠. 여기다가 으악! 꽉 밀고 나면 어떤 순간 이후로부터는 걔가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죠. 그건 왜 그래요? 관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이 자동차는 멈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반대로 움직인 이후부터는 또 움직이는 어떤 관성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성질.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마찰 계수. 이때 이 마찰 계수를 바로 정지 마찰 계수. 얘를 뭐라고 하냐? 운동 상태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3번. 마찰력은 두 물체 접촉면 사이에서 발생하면서 그렇죠? 그 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이에요. 항상 조심해 주시고. 마찰 계수는 움직이기 직전까지 무슨 마찰 계수에 영향을 받는다? 정지 마찰 계수에 영향을 받고. 그렇죠? 움직인 이후로부터는 무슨 영향을 받는다? 바로 운동 마찰 계수 혹은 거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동 마찰 계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마찰 계수는 누가 더 커요? 정지가 더 커요? 정지 마찰 계수가 더 커요? 동 마찰 계수가 더 커요? 정지 마찰 계수가 더 크겠죠?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문제 풀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판 지우고요. 저는 14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14번입니다. 우리 재료학에서 전단탄성 계수 구하는 문제고 공무원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단탄성 계수 구하는 공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마분의 타우. 두 번째는 선탄성 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탄성 계수 이해하고 포화섭이 누와의 관계를 갖고 풀 수 있는 문제 요거. 초급자분들도 완전히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탄성계수 2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 탄성계수 2가 280기가파스칼. 그죠? 포화성비 누를 구하려는데 포화성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탄성계수 2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구하는 방법은 델타 A분의 PL이거나 아니면 입실론분의 시그마. 아까 제가 12번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렸죠. 자, 포화성비 누의 정의는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 그러니까 길이 방향 변율분의 가로 방향 변율이에요. 근데 길이 방향이 종류가 많죠. 정의에 의하면 L분의 델타 혹은 2분의 시그마 혹은 같은 식인데 2A분의 P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포화성비 여기 입실론 Y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원형이다라고 하면 D분의 델타 D. 뭐 밑에 거 있는데 밑에 거 이제 안 쓰이니까 이렇게만 쓰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근데 지금은 가장 대중적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게 들어간 거죠. 이거. 자, 입실론 Y부터 먼저 써볼게요.
D분의 델타 T. 얘는 분모에 들어가니까 뒤집어서 써줘야 되거든요. 요 델타 대신 요 델타 L로 쓸게요. 같은 얘기니까 델타 L분의 L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대입하면 되겠죠. D분의 델타 T. D는 문제에서 얼마냐면 D가 20이죠. 계급장 떼고 쓸까요? D는 2. 그죠? 네, 지름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지름 변화량은 0.008이니까 그냥 8 되죠. 델타 L은 얼마 신장했어요? 1mm 신장했죠? 1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 L은 얼마냐면 1m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8이죠. 우리 2분의 8은 얼마예요? 4지만 포화송비는 0과 0.5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포화송비 누는 반드시 0하고 0.5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4라는 얘기는 미루어 추측컨대 0.4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0.4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해보면 1.4, 2 곱하면 2.8, 2.8분의 280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100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00기가파스칼입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는 15번 영양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이한 게 있더라고 하면 수직 반력을 다 물어봤네요. A, B, C, D 순서대로 A, B, C, D 그죠? 영양선입니다. 작도하는 방법 우리 뮬러 브레슬러 원리를 쓰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IL, RA 구한다. 1단계는 구속력 해제입니다. 구속력 해제한다는 얘기는 롤러 지점을 지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상 반력 방향을 잡아주고 이 예상 반력 방향과 대응하는 변이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움직일 수 있을까 없어요? 못 움직이죠. 만약에 움직인다고 보면 그려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을 꺾었을 거예요. 꺾으면 안 되죠. 얘가 회전은 가능한데 절대로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이미 여기 양쪽에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려보면 유일한 영양선 작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좀 눈썰미 있다라고 하면 A점 구하라고 했는데 저기 C점에서 그린 건 이건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린 거예요. 자, 이번에 B점 그려볼게요. 자, 예상 반력 방향이 어디냐면 요거죠. 요거를 삭제하고 예상 반력 방향 마찬가지로 위로 이렇게 RB를 잡아주는 거예요. 위로 얼마만큼 들어준다? 1만큼 들어주는 건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들어 올려보세요. 어떤 모양이 될지. 실제 고동과 일치한다고 했죠. 제가 한번 정답부터 그려볼게요. 정답 어떻게 되나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이렇게 그리지 않고 주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꺾어버리거든요. 꺾으면 안 되겠죠. 영양선 모양에서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거를 자, 위로 올립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리지 여기가 꺾이지는 않죠. 여기를 가끔 꺾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응 변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를 묻고 있는 거니까 얘 계산해 봐야겠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이 삼각형과 크게 봤을 때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대응하는 거니까 이 거리는 1 곱하기 몇 분의 몇이에요? 얘분의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8분의 10이고 8분의 10은 얼마입니까? 1.25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닮은 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대응하는 거니까 이 값 또한 1 곱하기 몇 분의 몇이에요? 이번에는 얘분의 얘니까 8m분의 2m니까 8분의 2. 8분의 2는 4분의 1이니까 0.25가 됩니다. 어때요? 보기 2번 맞아요? 보기 2번은 맞네요.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3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뒤집은 거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I의 RC 요거 해제하고 예상 반력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고 됐죠? 위로 얼마만큼 들어준다고요? 1. 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정답 나갑니다.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또 이 부분 꺾은 실물 있으면 꺾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좌우 대칭이니까 크기는 바로 써볼까요? 뒤집었으니까 얘랑 똑같이 뒤집어서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얼마냐면 1.25. 반대로 이쪽은 0.2에 똑같은 얼마다? 0.25니까. 어쨌든 보기는 생뚱맞은 얘기죠.
지금 4번은 우리 장난치는 거죠? 뭐 스마일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 해볼게. D점. 응? 예상 반력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잡고 D점은 소거하는 거죠. 뮬러브레스 방법에서. IB. 위로 얼마큼 들어준다? 1만큼. 그러면 영향선 모양은 끝. 이렇게. 누구랑 반대예요? 얘랑 반대 방향을 그려줘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이 문제의 정답이고 이건 초급자분들이 걸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니까 조금 그래도 여러분한테 껄끄러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16번 봅니다. 라멘입니다.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C점의 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어요. C점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선 자 오른쪽 D점은 힌지예요. 힌지니까 수직 수평 방향을 이렇게 대충 미지수를 잡아줄 수 있는 거고 A점은 롤러니까 미지수가 더 적죠? 제가 롤러 지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바닥면과 직각 방향의 반력 성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 D점을 먼저 이용해서 C점의 모멘트를 구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A점을 가지고 모멘트를 구하는 게 더 쉬울까요? 사실 뭐 따져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수학적으로 반드시 왼쪽부터 먼저 구해야죠. 왜냐면 얘는 미지수가 2개짜리, 얘는 미지수가 1개짜리니까 1개짜리부터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자 그럼 1개짜리 어떻게 구하나 지금부터 볼까요? 자 D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쓰려고 해. 얘네들은 통과니까 걱정이 없는데 지금 외력 얘 하나하고 미지수가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미지수가 이쪽에 하나가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이 합력 한 개로 보려고 하면은 얘 직각거리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지. 이거 말이야, 이 직각거리.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얘 하나짜리를 2개를 쪼개주는 방법이죠. 쪼개는 방법 잘 봐보세요. 얘가 합력이니까 이게 합력이잖아요. 불력을 수직 수평을 쪼개주고 항상 합력을 대각선에 집어넣는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정사각형을 쪼개주면 돼요. 자, 화살표가 아래 방향을 가리키까 위쪽 방향을 가리킬까요? 물론 문제 풀다 보면 방향이 잡히거든요. 도가 뒤집히면서. 하지만 한 번에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 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썼다라고 하면 이 하얀색 집중하던 P는 시계 방향 외력, 시계 방향 모멘트를 일으키는데 평형을 이루려면 얘는 반시계 방향 모멘트를 일으켜야 되니까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일 것 같아요. 됐죠? 자, 지금부터 얘를 R이다라고 하면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이 기하적 관계를 보면 제가 여기다 써볼까요? 대각선은 5, 수평은 3L에 3, 높이는 4L에 4가 되는 거니까 같은 규를 쓰고 있으니까 얘는 5, 수평은 3, 수직은 얼마다? 4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불력을 쪼갠다라고 하면 5대 3대 4고 합력 이게 5에 해당하는 게 R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놈은 바로 쓸게요. R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이쪽은 5분의 3R. 이쪽은 얼마가 되는 거 바로 5분의 4R. 마치 2개 같지만 결국 R의 함수니까 미지수는 결국 1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시그마 모멘트 D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외력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 있으니까 지금부터 써봅시다. 됐죠? 자, 누구부터 쓸까요? 얘부터 쓸까요? 얘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5분의 4R 곱하기 8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L 더하기 3L이니까 6L이죠? 여기다가 한 번에 저는 쓸게요. 6L 이렇게 딱 쓰고 또 이번에 얘도 있네요. 얘는 작용선을 좀 길게 볼까요? 길게 보면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5분의 3R 써주고 8기는 요 거리니까 얘가 4L, 요게 3L이니까 나머지 뒤에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1L,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L 마이너스 3L에 L을 써주면 되는 거고. 아직 안 끝났죠? 또 누가 있어요? 여기 P 곱하기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8길이 3L이죠. 더하기 P 곱하기 얼마? 3L은 0이다. 자, 그러면 얼마 곱할까요? 양변에 5를 곱할까요? 전부 다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 4, 24, R. L은 지워버릴게요. 맞죠? 그 다음에 5를 곱해주면 더하기 3R.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5, 잠깐만요. 4, 6에 24, 3R. 얘는 아까 5를 곱해준다고 했으니까 5, 3, 15, B는 뭐다? 0이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1R이죠. 우측으로 나가면 플러스 21R. 그러면 R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1분의 얼마다? 15P가 되는 거죠. 그죠? 잠시만요.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갑시다. 해설 작업하고. 시험 보자마자 해설 작업하고. 이게 가끔 저보고 왜 늦게 올리냐고 물어보면 나 항변하고 싶었어요. 왜 늦게 올리냐면 왜 늦게 올릴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두 과목이고, 그죠? 한 과목이잖아 보통. 다른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이고, 그다음에 해설지가 교재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 다 그려서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좀 많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는 거지. 뭐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답이 금방 공개돼 버리잖아. 1시간 있다가. 그거보다 빨리 못 올릴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시간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좀 잘못 썼나 봐요. 마이너스 5분의 4를 6에, 그다음에 5분의 3R을 L 3PL이고 5 곱하면 5 곱하다 마이너스 24를, 그 다음에 5 곱하면 3R 3R 맞고 5 곱하면 15P 맞다. 약분 안 했구나. 그죠? 네. 자, 그래서 3을 약분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7분의 얼마다? 5P. R은 얼마다? 7분의 5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에다가 여기다가 7분의 5P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7분의 5P 대입하면 여기다 7분의 5 다음은 5분의 4에다가 7분의 5를 대입하면 약분하면 7분의 4P. 강조합시다. 자, 5분의 3R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5분의 3R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써볼까? 5분의 3에다가 R이 7분의 5P죠? 5 약분하면 얘는 얼마다? 7분의 3P입니다. 자, 모멘트 구하라고 했어요. 시점의 힘 모멘트는 원래 단면을 절단해서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는 거죠. 저는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볼게요. 자, 그러면 MC는 왼쪽 선택했다라고 가정하면, 자, 모멘트 일으키는 게 두 개 있어요. 겁나 복잡하죠? 얘하고 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구한 거 7분의 3P에다가 방향은 정모멘트죠? 이렇게 왼쪽 봐야 되니까 7분의 3P 곱하기 8 길이는 이 직각거리니까 3L 더하기 L에서 4L. 자, 이번에 얘는 부모멘트죠? 부모멘트니까 방금 구했던 7분의 4P에다가 8 길이는 6L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4P에다가 얼마? 6L. 그러면 얼마냐? 7분의 숫자 한번 볼까요? 3, 4, 12 마이너스 4, 6에 24니까 계산하면 7분의 마이너스 12 PL이죠. 놓치신 분도 많죠? 야, 넘어가. 헷갈리면. 네, 그렇다는 얘기야.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인데 맞춘 사람이 거의 없겠죠. 아니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죠. 시그마 H는 0이니까 얘가 7분의 3P다 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예요? 이쪽 방향으로? 아니지. 얘가 7분의 3P다 라고 하면 여기 P가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7분의 4P죠. 만약에 오른쪽을 이용했다면 여기 모멘트는 여기는 7분의 4P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니까 똑같이 7분의 12PL입니다. 중요한 거 결국 누구를 구해야 돼요? 뭔 짓이라도 얘를 구해야지만 풀 수가 있어. 알겠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산도 지저분하고 출제자가 이 악물고 야 너 틀려 딴 거 풀어 이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푸신 분은 잘하셨습니다. 내 말은 보통의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다음에 모멘트 분배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멘트 분배법입니다. 우리 부정전 구전물이죠. 직접 분배입니다. 직접 분배는 9급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고 가장 쉬운 문제야.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야 교수님이 이걸 4개나 줬네. 그죠? 순서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A, B, C, D니까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A, B, C, D. 자, 강성도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회전 강성도가 몇 대 몇이냐 나눠가는 이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배하는 곳에서 원단 보고 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힘지면 L분의 3EI, 고정이다 L분의 4EI. 그러니까 얘는 힘지니까 L분의 3EI, L분의 4EI, L분의 4EI, L분의 4EI 이렇게 되겠다. 그죠? 길이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 길이 얼마예요? 3m죠. 말이 쉽지 시험장에 들어가면 눈이 팽팽히 돌아요. 여러분 이거 3분의 오케이? 힌지니까 3 2i인데 몇 i예요? 4i니까 2하고 여기다가 4i 그죠? 두 번째 거 요거 해볼까? 요거
길이 몇 미터예요? 4미터. 고정이니까 4. 마찬가지 2. i인데 몇 i예요? 그냥 i네. 시시하게 그죠? 이렇게. 세 번째 거 C. L분의 L은 여기 4m. 시험장에 나오면 정신이 없어 이거. 고정이니까 4. 2. i는 몇 i예요? 2i 이렇게. 됐죠? 마지막 D. 길이 L은 얼마예요? 8m. 고정이니까 4. 2. 그다음 몇 i다? 2i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비율이 생각하면 몇 대 몇이냐 볼까요? 야, 그 출제자가 자기 나름대로 배려를 했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렇게 L 4 지워지고 괜찮네. 2 이렇게 1. 얘는 1이죠. 얘는 얼마예요? 2. 얘는 얼마예요? 1. 얘는 얼마예요? 여기 4 있으니까 4. 정리하면 몇 대 몇 대 몇이냐? 제가 한번 써볼게요. 4대 1대 2대 1입니다. 얼마라고요? 4대 1대 2대 1. 잊어먹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1대 2대 1. 그러니까 비율이 4대 1대 2대 얼마다? 1의 비율로 나눠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 합쳐보세요. 4대 1대 2대 1 다 합치면 4, 1, 2, 1을 다 더하면 5, 7, 8이죠. 8분의 얘 비율은 얼마라는 얘기야? 4. 얘는 8분의 1, 여기는 8분의 2, 여기는 8분의 얼마? 2 이렇게. 4, 1, 2. 그거 한번 제가 써볼까요? 자, 모멘트를 나눠서 받는 거야. 이렇게. 다 시계야, 다 시계. 다 시계. 시계 그린 거 맞나? 시계 맞죠? 응? 몇 분의 몇이라고 여기는? 4, 1, 2, 1 다 더해서 8분의 4m. 여기는 1이니까 8분의 1m. 여기 2니까 8분의 2m. 여기는 아까 얼마나 했어? 1이니까 얼마다? 8분의 1. 합쳐볼까? 8분의 4m 더하기 8분의 m 더하기 8분의 2m 더하기 8분의 m 다 더하면 그냥 m이잖아. 똑같잖아. 시계 방향. 그런데 질문은 뭘 물어봤어요? 그 문제에서 5점, D점, DO. DO는 얘 이름의 모멘트 TO예요. DO. D점에서 5점 방향. 요거 앞에 첨자가 두 개 들어가는데 앞에 첨자가 중요해요. 요거 D.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배 이후에, 분배는 여기서 한 거죠. 정정인지 부정정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 그림 제가 잘못 그렸다. 죄송합니다. 이쪽은 정정이니까 더 이상 전달할 하중이 없지만 제 부정정은 전달률에 의해서 하중을 전달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전달한다는 의미보다는 얘 반력을 외우고 있는 거야. 모멘트 분배부터 가장 기본사항이야. 얼마냐? 절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시계 방향 8분의 m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똑같이 시계 방향에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8분의 m에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16분의 m. 아까 m이 16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워하니까 제가 어떤 흐름을 그냥 도시화해서 그림을 보여준 거잖아요. 만약에 FM대로 식을 쓴다라고 하면 해설지에 나와 있는 식인데 그거는 뭐 여러분 이제 어차피 이제 이게 아니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해설지랑 지금 얘기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초급자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이거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거 잘 나와요, 여러분들. 대신 시험에 쫓기고 있고 시간 쫓기고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풀란 얘기야. 왜냐면 눈이 핑핑 돌아서 생각보다 잘 안 돼. 떨리더라고 나는 해보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7번까지 풀었고요. 칠판 지우고 다 끝났네요. 세 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마지막 세 문제는 18, 19, 20번입니다. 18번은 특정점의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그 특정점은 A점은 표기되어 있고 SFD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단역 순도죠. 이렇게 전단역 순도가 그려질 때 특정 점에서 흰 모멘트를 구한다. 특정 점은 A점이니까 A점을 표기해오면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MA를 구한다. 여기다 쓸까요? MA를 구한다 라고 하면 얘 구하는 방법은 이 전단역 순도 SFD의 바로 누적 면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적 면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A점을 구한다 라고 하면 A점에서 이렇게 SFD 잘라볼게요. 그럼 SFD가 왼쪽과 오른쪽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 누적 면적은 왼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얘 면적 하나, 둘, 세 개를 부호를 다 반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면적이고요. 플러스는 플러스 면적이에요. 이 면적을 전부 다 더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에 흰 모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은 면적이 더 간단하네요. 요거밖에 없는 거죠. 삼각형. 그렇죠? 얘 누적 면적, 얘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오른쪽에서는 반드시 부호를 뒤집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마이너스 면적이잖아요. 음을 띄고 있으니까 이때는 부호를 뒤집어서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부호를 뒤집어야 됩니다. 됐죠? 자, 넓이 구하면 되니까 삼각형과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60을 알고 있는데 밑변을 모르네요. 그럼 이 밑변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얘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되겠죠? 바로 요 삼각형과 요 노란색 삼각형, 그죠? 어떻게 구한다? 얘 대 얘는 결국 뭐 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얘 대 그다음에 얘가 되는 거죠. 말은 복잡한데 별건 아니고요. 자, 전체 거리가 아까 2m잖아요. 이 전체 총거리가 2m죠. 이 2m를 나눠 갖는 거예요. 몇 대 몇? 40 더하기 60분의 60이 되는 거죠. 40 더하기 60분의 얼마? 60 이렇게. 그럼 100분의 60이니까 0.6인가요? 2를 곱하면 1.2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누적 면적 이거 계산해 볼게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곱하기 밑변은 아까 구한 1.2 곱하기 높이는 얼마? 6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하고 60도 나누면 30 계산하면 36kNm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원래 면적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면적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호를 뒤집으니까 플러스 면적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복잡한 문제에서는 여러분 오판할 수 있어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명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운이 좋은 거예요. 교수님이 마음만 좀 달리 먹었잖아요. 여기 뭐 수직 반력 얼마입니까? 여기 모멘트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다른 거 물어봤으면 무지하게 복잡할 뻔했어요. BMD까지 같이 물어보고 이거 BMD 그릴 수 있겠어요? BMD 그릴 수 있나요?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선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도 여기 수직 반력도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 BMD도 한번 그려보세요. 맞죠? BMD에서 SFD, SFBD 볼지 모른다라고 하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다음 19번 볼게요. 저는 뭐 FG나 뭐 GH 이거 부재력 구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도 길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적어주셔가지고. 근데 거기 보시면 무응력 첫 번째. 무응력은 뭐예요? 영부재를 말하는 거죠. 영부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대략적인 반력의 방향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상향. 이게 하향이니까 얼마인지 구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물론 이게 P면 등간격이다라고 하면 여기 3분의 2P, 3분의 P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영부재 구하는 문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영부재는 반드시 절점을 체크해서 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절점에 매달린 부재 개수가 적은 것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절점에 매달린 부재 개수가 적어요? 두 개겠죠. 한 개는 없으니까 바로 여기 A점입니다. 제 체크하는 거 잘 보세요. 자, A점 체크할 겁니다 라고 하면 여기만 보는 거예요. 자, 절점 안에 부재가 두 개 있죠. 영부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나란한 두 부재 말고는 다 영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란하지 않아. 지금 나란합니까? 이 두 개의 부재가? 나란하지 않죠? 그럼 얘는 뭐다? 그냥 다 영부재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또 두 개짜리가 있나요? 두 개짜리가 없죠? 그 다음에 세 개짜리로 가는 거예요. 자, 세 개짜리 봅시다. 어디가 세 개짜리로 판단돼요? 세 개짜리는 분홍색으로 판단해 볼까? 세 개짜리가? 여기 영부재 됐으니까 이거 없는 거죠? 여기가 하나, 둘, 셋. 또 어딜까? 여기. 여기도 세 개짜리네. 자, 검토해 볼게요. 그럼 자, 여기부터 볼게요. 얼핏 보면 4개 같지만 얘가 이미 영부재라고 해서 얘는 보면 안 돼요. 이렇게 가려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개의 절점에 3개의 부재나 어떤 외력이나 반력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나란한 두 부재와 그렇지 않은 한 부재가 영부재인 거야. 지금 얘하고 얘가 나란하죠? 일자란 얘기야. 그때는 그렇지 않은 한 부재,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부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체크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또 어디가 영부재라고 했죠? 아까 윗부분이다. 자, 여기서 체크할게요. 자, 나란한 두 부재 눈에 보이시나요? 이 두 개의 부재가 나란하고 그렇지 않은 이 한 부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영부재.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선 영부재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영부재인지 알 수가 없다요. 한쪽에서 영부재가 판단되면 얘는 그냥 영부재야. 마치 도둑이야. 야, 내가 볼 때 도둑질 안 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도둑질을 해서 내가 확인이 되면 그냥 도둑놈이 죄송해요. 얘가 이럴 밖에 없어. 도둑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야. 자,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체크한다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체크하면 나란한 두 부재와 그렇지 않은 뭐다? 한 부재. 되죠?
자, 얘 볼까요? 자, 나라는 두 부재 어디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영부재가, 영부재 맞다, 틀리다? 영부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영부재는 있잖아요. 모든 절점을 다 확인해야 돼요. 지금 제가 확인한 절점은요. A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어디 있죠? 여기 있으니까 아직 빠져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바로 요 점하고 요 점이죠. 아, 세 개. 자, 요 점 볼까요? 체크. 자, 하나 영부재, 얘도 영부재니까 얘 세 개만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나라는 두 부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 체크. 또 여기 볼까요? 하나, 둘, 셋. 얘는 영부재니까. 그렇죠? 자, 나라는 두 부재 있나요? 없죠? 체크. 얘 마찬가지로 얘 영부재지만 하나, 둘, 셋, 넷. 얘 영부재가 아니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영부재가 판단 불가야. 판단. 네 개짜리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체크했으니까 체크. 됐죠? 그래서 영부재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나 좀 욕심 좀 내도 돼요? 전 부재의 지금부터 인장 압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전체 부재 인장 압축 여부. 아까 저랑 처음 수업했다 할지라도 제가 한 가지 요령 알려드렸을 거예요. 계단기기, 우리 전통놀이거든요. 멍멍이기 말고 옆으로 기는 계단기기요. 보통 Y자 형태인데 A마을, B마을, C마을이 줄다리기 할 때 이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바로 이러한 Y자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만약에 얘가 압축이다라면 가까운 순대로 압축, 인장, 압축이고요. 만약에 인장이다라고 가까운 순대로 압축, 인장, 퐁당퐁당입니다. 자, 이 방법만 갖고 제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영부재니까 얘만 볼게요. 자, 얘가 현재 압축이니까 이게 압축이 되는 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봐야 될 건 얘하고 얘하고 얘만 볼게요. 하나, 둘, 셋. 어때요? 계단기 Y자 형태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압축이면 이 옆에 건 뭐가 돼야 돼요? 인장, 다시 여기는 뭐다? 압축 되죠? 나란한 두 부재, 얘 영부재가 나란한 두 부재는 압축이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봅시다. 다음 옆에서 볼까요? H점에서 볼게요. 요거 하나, 영부재고 다 영부재니까 둘, 이렇게 세 개 남는 거죠. 어때요? Y자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알파벳 Y 이렇게 써요? 아니죠. 이때는 뭐 한다? 압축이면 얘가 가까워, 얘가 가깝죠? 압축, 인장, 다시 뭐다? 압축. 또 어떻게 갈까요? 여기 2점 볼까요? 하나, 둘, 셋. 맞죠? 자, Y자 아니죠? 압축이니까 가까운 수 얘는 뭐 한다? 인장. 이게 압축이죠? 왜 압축이냐면 이 절점을 누르는 방향이니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다 했나요? 또 누가? 나라는 두 부재가 인장이면 얘가 뭐 된다? 인장이 되는 거죠. 어때요? 전체 부재 좀 지저분하지만 인장, 압축 다 따져봤거든요. 그렇죠? 무언가 방법을 안다라고 하면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놀랍게도.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넘어가. 지금 이 문제 영부재 구하는 문제니까 영부재 잘하시고.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라스트 문제입니다. 우리 라스트 문제는 주각을 묻는 문제입니다. 찍으면 22.5도 아니면 45도야 거의.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긴 한데. 그죠? 아, 공식으로 풀지 마세요. 공식 풀 것 같으면 그냥 외워. 22.5도 아니면 45도야. 다른 건 계산기가 없어서 풀기 어렵지. 밑변은 높이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식이에요. 무언을 권장합니다. 왜냐면 응용력이 기똥차입니다. 해볼게 제가.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에요. 점의 정보를 끌어오는 건데 공식만 쓰시는 분들은 그냥 공식 쓰세요. 지금 시점에서 바꾸는 건 부담이 됩니다. 자, 얘 보시면 시그마 x, 타우 xy 좌표값을 끌어오는 거야. 제가 노란색으로 시그마 x의 대상, 전달 능력의 대상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죠. 자, 시그마 x는 지금 플러스 40이니까 그대로 40을 쓰면 되고요. 전달 능력은 반시계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를 세트로 봐야 돼. 얘하고 얘를 보면 이 우력 형태가 반시계 맞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0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축 점의 정보는 40,30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Y축 한번 써볼게요. Y축은 얘입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표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Y랑 이름은 타우 YX예요. 이렇게. 자, 시그마 Y는 거기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인장 그려놓고 마이너스 20 썼죠? 그건 뒤집으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거 압축이니까 양쪽에 누르는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20. 아까 전달 능력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시계가 플러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이 우력 형태가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써주면 되죠. 아니면 이 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점을 지금부터 찍는 거예요. 대충 찍어요, 시험장에서는. 자, 40 곱한 30이니까 나는 40 대충 30 이렇게 쓸게요. 얘가 얼마냐면 시그마 x, 타우 x, y고 아까 얼마라고요?
40, 30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입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고 얘는 시그마 y, 타우 yx.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고. 자, 변환 경로. 얘가 축을 회전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리냐면요. 그리는 방법은 이 두 개의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러면 원의 지름이 결정되는 거야. 이게 원점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이 중심에서 한 바퀴 뺑글 감는 거예요. 내가 원을 잘 그릴지 모르겠다. 그냥 그린다. 긴장된다. 긴장돼. 자. 너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엄청 잘 그렸죠? 나 근데 좋아서 그래.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알죠? 이게 바로 뭐다? 축의 변환 경로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X축을 기준으로 묻고 있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최대 주응력의 방향인데 잘 보시면 거기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이렇게 X축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너 공식을 대충 때려 잡은 거야. 응?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잡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요 축에 X축에서 반식의 방향으로 세타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이게 X'축. X'은 뭐냐면 X축이 변했다는 얘기야. Y'은 Y축이 변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현재 노란색을 기준으로 봅시다. 자, 노란색 얘 기준으로 요게 X축이죠. 자, 노란색 바로 점의 정보는 여기 있어요. 그럼 주응력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주응력은 얘가 주응력이죠. 자, 예고 가기 위한 방향 똑같이 반식의 방향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2세타 P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름이 2세타 P1이냐면요. 세타는 아실 거고 숫자 2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얘하고 얘가 2배 차이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반식의 방향 20도다라고 하면 얘는 반식의 방향 40도. 얘가 만약에 식의 방향 30도다라고 하면 얘는 식의 방향 60도야. 이유는 얘는 제가 사이클이 반사이클이라고 했죠. 여기는 인장 40이 여기까지만 가면 똑같이 인장 40이야. 반 바퀴가 축인데 반해 얘는 원은 한 바퀴가 축이야. 그래서 얘가 2배 더 큰 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여기 P가 붙으면 뭐냐면 우리 주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응력이 영어로 프린시플이에요. 프린시플. 그 다음에 이 원은 1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구한다. 이게 미소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써주는 거야. 탄젠트를 먼저 구하는 거야. 탄젠트 2세타 P1은 우리 탄젠트 어떻게 구해요? 밑변분의 높이잖아. 어떻게 구해 이거? 삼각형을 쪼갠다라고 하면 밑변분의 뭐다? 높이. 그러니까 어떻게 구한다?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밑변은 어떻게 구하냐? 이 밑변 길이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 무한 공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그러니까 이 시그마 x, 시그마 y 순서는 상관없어요. 빼기를 한 다음에 나누기 2 절대값이야.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해볼게 제가. 시그마 x에서 y를 빼든가 y에서 x를 빼든가 상관없어요. 빼서 나누기 2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x는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40. 시그마 y는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누기 2 절대값. 그리고 빼긴 더하기 되는 거 아시죠? 40 더하기 20은 60 나누기 2하면 얼마다? 30 됐죠. 자, 높이는 뭐가 될까? 높이는 요 뒤에 거잖아. 이게 높이잖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니까 타우 xy나 혹은 타우 yx의 절대값입니다. 그럼 얘도 얼마다? 30. 정리해보면 30분의 얼마? 30. 그럼 얼마예요? 1. 됐어요? 그러면 세타피는 얼마일까요? 2세타피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까? 2세타피는 얼마일까요? 탄젠트 몇 도가 1이에요? 탄젠트 45도가 1이죠. 이렇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2세타피가 45도니까 정답의 세타피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의 절반 22.5죠. 공식으로 풀 거면 그냥 외우세요. 어차피 이게 다른 각이 나오겠어요? 만약에 이게 30이고 이게 40이야. 이게 50이지만 이 각은 얼마인지 모르지. 그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코사인이다 사인이다 이상한 방식으로 문제 물어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연습이야. 가령 연습을 해볼게 내가. 자, 여기는 30이고 지금은 답은 구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30이 아니라 40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50이겠죠. 문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야. 탄젠트 뭐 2세타 P가 아니라 이거 뭐 코사인 나고 이래. 그럼 코사인 2세타 P는 얼마가 되겠어요? 코사인은 우리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빗변분의 뭐다? 밑변. 빗변분이 얼마예요? 밑변. 그러니까 내 말은 빗변분의
밑변이야. 그럼 빗변은 얼마예요? 아까 50. 밑변은 얼마예요? 30. 50분의 30. 그럼 얼마다? 5분의 3. 근데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요 세타피 물어봐, 세타피. 이거 쓰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세타피는. 내가 뭐 여러 번 수학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써주냐면요. 코사인의 아까 역함수 써주시고요. 요 5분의 3을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양변에 아까 2를 나눠주니까 여기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물론 좀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문제가 변화무쌍하게 응용해서 문제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무한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응용 문제 나온다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물론 특정 문제는 공식이 편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죠? 우리는 적은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응용해야 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답은 22.5도예요. 지금은 그냥 예시를 푼 겁니다. 자, 20문제 다 끝났어요. 스테이치 한번 합시다. 우와, 나 진짜 힘들었다. 다 하느라고. 근데 여러분만큼 힘들진 않죠? 여러분 어저께 시험 봤잖아.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거 혹시 좌절해서 쓰러지신 분들 많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화에서 그 대사 들었거든요. 무슨 영화인지 잊어버렸는데 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영화였지? 손희진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험 이제 지방직까지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지방직까지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잘 고치고 수정하고 다듬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어저께 4월 7일이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어쨌든 행운 빕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